인생은 네 거 아니야. 우리가 널 키워줬어. 집도 주고 돈도 줬잖아. 제발 그만하세요. 넌 그냥 도구야. 우리 딸 편하게 살게 해주고 돈 벌어다 주는 도구. 차돈댁, 이제 그만하시죠. 장모는 결혼 사진을 집어들더니 민우의 얼굴 부분만 찢어버렸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우의 아버지 박종현이 서 있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누구인지를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이 된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오르던 습관이 아직 몸에 남아 있어서 요즘도 6시면 눈이 떠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갈 곳이 없으니 그저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할까봐 이것저것 심부름을 만들어주곤 했죠. 마트장 보기, 은행 볼일 보기, 그런 소소한 일들이요. 저도 나름 바쁘게 지내려 애쓰는 편입니다. 그래야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덜하거든요. 아들 민우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착한 며느리를 만나 손주까지 낳아주었으니 부모로서 바랄 게 더 있겠습니까? 다만 요즘 들어 아들 녀석이 예전만 못하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했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여보, 민우한테 전화 한번 해봐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쁘겠지 뭐. 직장 생활이 얼마나 고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부모한테 안부 전화 한 통 못할 정도는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힘이 없고 어딘가 주눅든 것 같았습니다. 아들,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래도 목소리가 안 좋은데. 괜찮아요, 아버지. 저 바빠서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아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아내와 상의도 없이 아들 집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남짓 걸립니다. 손에는 아내가 새벽같이 준비해준 반찬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국물, 밑반찬 몇 가지였죠.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민우는 이맘때면 출근하고 없을 시간이지만 며느리와 손주는 집에 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불안한 예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민우네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그때였습니다. 문 안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민우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귀를 문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분명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집에 있는 거죠? 출근했어야 할 시간인데. 그리고 저 목소리는 뭡니까? 간청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자식이 정신을 못 차리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자, 그것도 상당히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또다시 민우의 신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연신 눌렀습니다. 딩동딩동, 요란하게 울렸죠. 누구세요? 안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그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 민우 아버지인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사람은 사돈댁, 그러니까 며느리의 어머니였습니다. 6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인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아,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민우 있습니까? 민우는 지금 좀. 사돈댁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뒤로 거실이 보였는데 민우가 소파 옆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가가 붉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민우야. 저는 사돈댁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아들, 무슨 일이야? 왜 이래? 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아들이 30이 넘은 사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어른,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일어서서 사돈댁을 쳐다봤습니다. 사돈댁은 팔짱을 끼고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안일입니다. 사돈어른이 참견하실 일이 아니에요. 집안일이요? 제 아들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집안일이라고요? 민우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훈계를 한 겁니다. 어른이 자식 교육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훈계라니요. 저건 훈계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게다가 민우는 이 집 남편이지 사돈댁의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돈댁,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아들이요? 우리 딸 남편이면 우리 식구입니다. 식구 교육하는데 왜 남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사돈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아들만 더 곤란해질 것 같았거든요. 민우야, 일어나자. 아버지랑 나가자. 저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민우는 비틀거리면서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갑던지요. 어디 가시게요? 민우는 여기 있어야 합니다. 사돈댁이 가로막았습니다. 비켜주세요. 안 됩니다. 민우는 아직 반성을 안 했어요. 비켜주십사 합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돈댁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에서 대치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었어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민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저도 뭐라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민우야. 왜 갑자기? 여보, 일단 방으로 들어가게 해요. 저는 아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아내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우를 안방으로 데려가 눕혔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누우자마자 눈을 감았어요. 얼마나 지쳤는지 금세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온 저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듣는 내내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사돈댁이 민우를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민우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다고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의 아들을. 아내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돈댁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1시간쯤 지나서 민우가 일어났습니다. 부스스한 얼굴로 거실로 나왔어요. 아들, 좀 어때? 네, 괜찮아요. 민우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물을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민우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목이 얼마나 말랐던 걸까요? 민우야,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해봐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그냥요. 제가 부족해서요. 민우는 그것밖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뭔가 있는 게 분명한데 아들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내도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장미랑 준호는 괜찮니? 아내가 며느리와 손주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괜찮아요. 전화는 왜 안 해? 며느리가 걱정할 텐데. 나중에 할게요. 민우는 그렇게만 말하고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먹을 때도 민우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수저를 들긴 했지만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저 이리저리 적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민우야, 많이 먹어.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아내가 반찬을 아들 앞에 더 갖다 놨습니다. 민우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예전에 쓰던 방에서 잤습니다. 저와 아내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전에는 그렇게 밝고 활발하던 애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우가 씻는 동안 화장실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보았습니다. 민우가 셔츠를 벗고 있었는데 등에 멍 자국이 있었어요. 크진 않았지만 여러 군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화장실에서 나온 뒤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민우 등에 멍이 있던데요. 뭐라고요? 멍이요? 네, 여러 군데 있었어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사돈댁이 때렸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폭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왜 말을 안 하는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장미한테서는 연락이 한 통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와서 친정에 있는데 아내가 연락 한 번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느 날 저녁 저는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민우야, 장미한테 연락은 했니? 아니요. 왜 안 해? 걱정할 텐데.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아내한테 연락도 안 하고. 아버지,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민우 방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봤더니 민우가 침대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우가 외출한 사이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민우 지갑 좀 봐요. 왜요? 그건 좀 뭔가 이상해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내는 망설이다가 민우 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지갑을 들고 나왔어요. 안에 있던 현금은 몇천 원밖에 없었습니다. 카드도 두어 장뿐이었고요. 통장 사본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지갑 안쪽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은행 입출금 내역서였어요. 저희는 그걸 펼쳐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잔고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출금 내역을 보니 이상했습니다.
매달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같은 날짜에 정기적으로요. 이게 뭐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대출 상환인가.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민우가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우가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 요즘 돈 쓸 때가 많니?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애 키우느라 돈 많이 들지? 네, 좀 그래요. 민우는 그렇게만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아내와 마주봤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민우의 옛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재훈이라는 친구였죠.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재훈아, 요즘 민우 만났니? 아니요, 못 만났어요. 연락도 잘 안 돼요. 그래. 언제부터? 한 반년 됐나 전에는 자주 만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무슨 일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니? 아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 답답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고 돈도 이상하고 집에서는 폭력까지 당하고 도대체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여보, 우리 어떡하죠? 글쎄요, 아들이 말을 안 하니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하란 말이요? 억지로 캐낼 수도 없고. 저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우 방 앞을 지나다가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릴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쳤어요. 아들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나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옆에서 아내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 안 와요? 네, 걱정돼서요. 나도요. 저희는 어둠 속에서 한동안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평범한 밤이 지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집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입을 열지 않았고 며느리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민우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뭔가 실마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3년 전 민우의 결혼식을 떠올렸습니다. 그때가 참 이상했거든요. 민우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며느리 장미를 소개받은 지 겨우 석 달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것도 민우가 먼저 만난 게 아니라 상대편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해요. 뭐, 그 여자분이랑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석 달 정도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민우는 그때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마치 누가 시켜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너무 급한 거 아니니? 좀 더 알아보고 해도 되잖니? 아니요, 괜찮아요. 장인어른께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장인어른이라는 말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도와준다니? 뭘 도와준다는 거야? 집도 마련해 주시고
제가 사업 시작하는 것도 지원해 주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거든요. 그렇게 좋은 조건을 내걸었다는 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민우야, 그건 좀 이상한데. 왜 갑자기 그렇게까지 해주겠다는 거니? 그냥 딸을 아끼시는 거죠. 괜찮아요, 아버지. 민우는 제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는 더 말리고 싶었지만 아들이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결혼 전 양가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장소는 사돈 측에서 정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죠. 저희 부부는 평소 가본 적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돈댁 식구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장미의 아버지인 사돈어른, 어머니인 사돈댁, 그리고 장미까지. 사돈어른은 6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사돈어른. 사돈어른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에 힘이 있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어색했습니다. 사돈 측은 여유로웠지만 저희는 긴장되어 있었거든요. 사돈어른 회사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직장 다니기 쉽지 않으시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돈어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좀 불편했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돈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장미가 민우 씨 참 좋아합니다. 착하고 성실하다고요.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저희 민우가 부족한 게 많은데요. 아내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민우 씨 같은 사람 찾기 힘들어요. 사돈댁의 칭찬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과했어요. 너무 좋게만 말하니까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사돈어른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돈어른, 두 사람이 결혼하면 저희가 신혼집을 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건 너무 과하신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딸 시집 보내는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우가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초기 자금도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다 우리 딸 잘 되라고 하는 일입니다. 사돈어른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식 날 저는 민우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아, 정말 괜찮겠니? 네, 걱정 마세요. 민우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이미 모든 게 정해진 상태였으니까요. 결혼 후 얼마간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민우와 장미는 사돈 측에서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민우는 사업을 시작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면서부터 민우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에는 주말마다 찾아오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어요. 민우야, 요즘 왜 이렇게 바쁘니? 아, 네. 사업이 좀 바빠서요. 사업은 잘 되니? 네, 그럭저럭요. 민우의 대답은 늘 짧았습니다. 뭔가 피하는 것 같았어요. 2년쯤 지났을 때 민우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진 걸 느꼈습니다. 웃음도 줄어들었고 말수도 적어졌죠. 저는 걱정됐지만 무어라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였습니다. 민우가 변하기 시작한 게요. 저는 서재에 앉아서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민우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 민우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옆에 서 있는 장미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예쁘고 단정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 뒤쪽에 사돈댁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사돈어른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고 사돈댁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성공한 사람들 같았어요. 저는 사진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요. 사돈 측에서 먼저 민우를 찾아왔고 좋은 조건을 제시했고 민우는 그 조건에 넘어갔습니다. 집도 사업 자금도 모든 게 미끼였던 겁니다. 그럼 그들은 왜 민우를 골랐을까요? 민우에게 뭘 원했던 걸까요?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아버지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세요? 내 결혼 말이다. 그때 장인어른이 집이랑 사업 자금 대주신다고 했잖니.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그 돈 아직 갚고 있니?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어요. 민우야, 아버지한테 숨기지 말고 얘기해봐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아버지.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빌려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 네, 집도 제 명의가 아니었어요. 장모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저는 그냥 거주만 하는 거였어요. 사업 자금도 빌려준 게 아니라 투자를 한 거였고요. 투자? 네, 그래서 매달 수익금을 나눠야 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도 매달 일정 금액을 내야 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계속 돈을 내고 있었던 거니? 네. 얼마나? 민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요. 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200만 원이면 민우 월급의 절반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냈단 말이니? 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못 냈어요.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장모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사기꾼이라고.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 사람들이 처음부터 민우를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좋은 조건을 미끼로 던져놓고 평생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멍청했어요. 처음부터 잘 확인했어야 했는데.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거야. 처음부터 너를 속일 작정이었던 거라고. 민우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그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으면서도 아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눈을 감았던 게 후회됐어요. 결국 제 잘못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던 거예요. 옆에서 아내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죠? 모르겠소.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민우를 데리고 나가야겠소. 어디로요? 일단 저 집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리고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겠소. 아내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사돈댁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도 해야 해요. 우리 아들을 저렇게 둘 순 없잖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우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장모님한테 직접 얘기하고 올게요.
뭐라고 할 건데? 더 이상 못 주겠다고요. 이건 불공평하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사돈댁이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민우야, 아버지가 같이 가마.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직접 해결해야죠. 민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나약함은 사라지고 뭔가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알았다. 조심해라.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우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서 피가 조금 묻어 있었죠. 민우야. 저는 달려가서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민우는 비틀거렸어요. 아들아, 무슨 일이야? 누가 때렸니?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아내가 부랴부랴 구급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입술이 다 터졌잖아요. 아내가 약을 발라주는 동안 민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돈을 못 드리겠다고요. 그랬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하냐고, 사기꾼이라고.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어요. 이건 불공평하다고, 저도 생활이 있다고요. 그랬더니 때린 거니? 아니요, 처음엔 말로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계속 안 되겠다고 하니까.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장모님이 그러셨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널 키워줬다고 집도 주고 돈도 줬으니 평생 우리한테 빚진 거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 말씀이 저는 그냥 도구래요. 딸을 편하게 살게 해주고 손주를 낳아주고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라고.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이 넘은 사내가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사람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것도 던지시더라고요. 민우가 구겨진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걸 펼쳐봤어요.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우와 장미가 웃고 있는 사진이요. 그런데 사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민우의 얼굴 부분만 찢겨나간 거예요. 이게 뭐니? 장모님이 찢으신 거예요. 제 얼굴만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또 다른 종이도 있었어요.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민우 명의로 되어 있던 적금 통장이었죠. 그것도 찢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나중에 아이 교육비로 쓰려고요. 그걸 장모님이 아시고는 통장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돈을 다 빼가시면서 이 사본을 제 앞에 던지셨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모았었는데? 2천만 원이요. 3년 동안 조금씩 모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싫으면 나가라고. 근데 나가면 장미랑 준호는 못 만난다고요. 뭐? 딸이랑 손주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릴 거래요. 절대 못 찾게요. 그러니까 싫으면 혼자 나가라고. 민우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저 어떡하죠? 준호를 못 보게 되면 저는 아들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좀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함께 울고 있었어요. 우리 셋은 거실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민우가 겨우 진정했습니다. 아내가 물을 따라 주었어요. 민우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우야, 장미는 뭐라고 하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말리지도 않았단 말이니? 네, 마치 남의 일 보듯이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이 저렇게 당하는데 가만히 있다니.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남편이 저렇게 모욕당하는데 어떻게 방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장미도 같은 생각인가 봐요. 저를 도구로 보는 거죠. 민우가 쓰게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 같은 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필요해서 결혼한 거죠. 집안일 할 사람, 돈 벌어올 사람, 아이 아빠 역할 할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처음엔 진심이었을 수도 있잖니. 아니요, 아버지. 저 이제 알겠어요. 장미도 처음부터 저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자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서 찢어진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행복했던 얼굴들이 이제는 그저 종이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 모르겠소.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게 너무 참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우 방문 앞을 지나다가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민우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아직 안 잤니? 네.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어제와 달랐어요. 무너진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단단하게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아버지, 저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 다시 일어서기로요. 민우가 책상 위에 놓인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뭐니, 이게? 제가 할 일들이요. 먼저 계약서를 확인해야 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제 그렇게 무너졌던 아들이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민우야, 괜찮겠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야 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당한 걸 다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준호도 꼭 데려올 거예요. 민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우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거기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죠. 저는 민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어제의 민우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민우가 태어났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우가 어렸을 적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7살쯤 됐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운동의 날이었죠. 사진 속 민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은 사진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날 저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었거든요. 민우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어요. 민우가 며칠 전부터 이야기했었죠. 아빠, 이번 주 금요일에 학교 오실 거죠? 응, 그래야지.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에 갑자기 출장이 잡혔어요. 중요한 거래처와의 미팅이었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출장을 선택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 오시는 거죠? 저는 차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우야. 아빠가 급하게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 민우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엄마도 오늘 일이 있으시대. 미안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그냥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왔을 때 민우는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민우가 오늘 혼자였대요. 다른 애들은 다 부모님이 오셨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보셨대요. 부모님은 안 오시냐고. 민우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바쁘시대요. 그냥 담담하게요. 저는 민우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민우야, 아빠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책상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민우야, 오늘 미안했어. 괜찮아요. 민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꼭 갈게. 네. 그뿐이었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학예회, 체육대회, 생일 파티. 저는 늘 일 때문에 빠졌습니다. 민우는 점점 저에게 기대하지 않게 됐어요. 중학교 때였습니다. 민우가 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림 대회에서 은상을 탔다고요. 아빠, 이번 주 토요일에 시상식이 있어요. 그래. 축하한다, 아들. 오실 수 있으세요? 민우의 눈빛에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묻는 것 같았어요. 토요일에 골프 약속이 있는데. 괜찮아요. 안 오셔도 돼요. 민우는 금방 말을 끊었습니다. 결국 저는 골프를 갔습니다. 거래처 사장님과의 약속이었거든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상식 사진은 아내가 찍어서 보내줬어요. 민우가 상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빛이 공허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보상해주면 된다고요. 지금은 돈을 많이 벌어서 민우에게 좋은 것들을 사주면 된다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아이가 아빠를 바라보는 그 눈빛, 아빠와 함께한 시간,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보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민우는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도 줄어들었고 함께 있어도 어색했어요. 민우야, 요즘 학교 어때? 그냥 그래요.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니? 네. 대화는 늘 짧았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요.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전부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일만 했습니다. 승진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민우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과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민우에게 혼자 사는 법을 가르쳐 준 셈입니다. 의지하지 말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민우는 결혼할 때도 힘들 때도 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빠는 어차피 안 올 거라고, 바쁠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저는 판사보다 가장 어려운 판결을 내리지 못했던 아버지였는지도 모릅니다. 가족과 일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던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달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도망치지 않겠다고, 민우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민우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민우야, 아버지한테 계약서 좀 보여줄 수 있겠니? 네, 잠깐만요. 민우가 방에서 서류 봉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서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집 임대 계약서, 사업 투자 계약서, 그리고 몇 가지 추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나였어요. 계약서 곳곳에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이 보면 절대 알아채지 못할 교묘한 조항들이요. 민우야, 이 계약서 작성할 때 변호사 동석했니? 아니요, 장인어른이 괜찮다고 하셔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알았다. 이건 아버지가 좀 알아볼게. 아버지가요? 민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아버지가 예전에 좀 그런 쪽 일을 했었거든.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도 묻지 않았고요. 사실 저는 회사원이었지만 그냥 평범한 회사원은 아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수사팀에서 20년 넘게 일했었어요. 불법 대출, 사기 계약, 자금 세탁 같은 경제 범죄를 추적하는 일이었죠. 퇴직 후에는 그런 이력을 특별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우의 계좌 내역을 전부 확인했어요. 출금 패턴, 송금 내역, 모든 걸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매달 나간 돈이 단순히 사돈 측으로만 간 게 아니었어요. 중간에 몇 개의 계좌를 거쳐서 갔더군요. 전형적인 돈 세탁 수법이었습니다. 저는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도 금융감독원에서 일하고 있는 후배였어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잘 지냈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말씀하세요. 저는 사돈댁의 계좌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계좌들 좀 추적해 줄 수 있겠나? 비공식적으로. 무슨 일이신데요? 내 아들이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후배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드릴게요. 일주일 후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자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심각한데요? 얼마나? 이 사람들 같은 수법으로 여러 명을 상대로 한 것 같습니다. 최소 5건 이상이에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역시 민우만 당한 게 아니었던 거죠. 자료 좀 보내줄 수 있나? 네, 지금 보내드릴게요. 자료를 받아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돈댁 부부는 지난 10년간 같은 방식으로 사위감들을 구했어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함정이 있는 계약을 맺게 하고 평생 돈을 뜯어내는 거였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낮에는 도서관에 가서 관련 법률을 찾아봤고 밤에는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정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사돈어른의 사업체가 탈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우에게서 받은 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더군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사돈어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돈어른이십니까? 아, 네. 누구시죠? 저 민우 아버지입니다. 잠깐 뵙고 싶은데 시간 되시겠습니까? 무슨 일로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단둘이 만났으면 합니다.
사돈어른은 잠시 망설이더니 승낙했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뵐까요? 내일 오후 2시 시청 앞 카페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서류 가방에는 증거 자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사돈어른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죠.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사돈어른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걸 좀 보시죠. 사돈어른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사돈어른 회사의 계좌 추적 내역입니다. 지난 10년간의 거래 내역이 다 나와 있죠. 사돈어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걸? 저 금융감독원에서 23년 일했습니다. 경제범죄수사 전문이었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돈어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음 장 넘겨보시죠. 사돈어른이 떨리는 손으로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피해자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사돈어른 사위들이었죠. 같은 수법으로 속이셨더군요. 이건. 그리고 마지막 장을 보십시오. 마지막 장에는 탈세 증거가 있었습니다. 사돈어른은 서류를 덜컥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뭘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민우한테 받아간 돈 전부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들한테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돈어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국세청과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돈어른은 탈세와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최소 3년은 감옥에 가시겠죠. 사돈어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제발. 당신은 내 아들을 속였지만 법을 속길 선택한 순간 이미 끝이었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틀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돈을 돌려주시고 민우의 모든 계약을 무효화하는 합의서에 서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돈어른. 사돈어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십시오. 저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좀 볼 일이 있었어. 저는 아직 민우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보고 말하려고요. 이틀 후 사돈어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합의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내일 오전 10시 법무사 사무실로 오십시오. 다음 날 저와 민우는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사돈어른과 사돈댁이 와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우가 받은 모든 계약이 무효화됐고 그동안 낸 돈도 전액 환불받기로 했죠. 사무실을 나오면서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합의가 이루어진 지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민우야, 아버지가 이 문제를 검찰에 고발하려고 한다. 네. 하지만 합의했잖아요. 합의는 너를 위한 거였어.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있단다. 저 사람들을 그냥 둘 순 없어. 민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저는 모아둔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계좌 추적 내역, 계약서, 사본,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까지요.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달 후 사돈댁 부부는 소환됐습니다. 사기와 탈세 혐의였죠.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드러났어요.
모두 6명이었습니다. 뉴스에도 보도됐습니다. 결혼을 미끼로 사위들을 착취한 부부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결혼 후 10여 년간 매달 수백만 원씩 강제로 송금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민우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세상에 알려져야 해. 그래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단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며느리 장미도 공범이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부모와 함께 계획을 짰던 거였어요. 검찰 조사에서 장미는 자백했습니다.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민우 씨를 만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다 계획된 거였어요. 민우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배신감이 컸을 겁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니요. 괜찮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에요. 민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가 된 것 같았어요. 검찰은 사돈댁 부부와 장미를 모두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사기, 공갈, 탈세였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날 저와 민우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사돈댁 부부와 장미가 앉아 있었어요. 다들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공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섰어요.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조건에 현혹됐고 계약의 함정을 몰랐고 수년간 고통받았다고요. 민우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 피고인 장미와 결혼할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장미 씨가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결혼을 제안했고 장인어른이 집과 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계좌 추적 내역, 계약서, 녹취록까지요. 모든 게 명백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단지 딸의 행복을 바랐을 뿐입니다. 사기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상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었습니다.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을 반복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마지막 공판날이 왔습니다. 판결 선고일이었죠.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기자들까지 모여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결혼 제도를 악용하여 선량한 시민들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피고인 김철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사돈어른이었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어요. 피고인 박순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사돈댁이었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했죠. 피고인 김장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장미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총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판결이 끝났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피해자들이 울면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저와 민우는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피해자분들,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민우와 함께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뭐가 고마워?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요, 아버지 아니었으면 저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거예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들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도우려는 거였죠. 민우도 그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눴어요. 저도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멍청해서 당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인 사람들이 나쁜 겁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임은 점차 커졌습니다. 유사한 피해 사례를 알리고 예방 교육도 하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상담사 자격증을 따려고 해요. 상담사? 네, 저 같은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아버지가 응원할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판결이 확정된 후 사돈댁 부부는 수감됐습니다. 장미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됐죠. 직장도 잃었고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준호는 민우가 양육권을 가져왔습니다. 법원이 장미의 양육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손주를 데리고 온 날 민우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어요. 잘 왔다, 준호야. 이제 우리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자. 그날 저녁 네 식구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차린 저녁상이었어요. 자, 다들 많이 먹어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언제 와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호야, 엄마는 지금 좀 바쁘셔. 나중에 보게 될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모두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저녁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는 내일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주 2회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습니다. 과거를 꺼내는 게 고통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뭔가 배우고 싶어요. 뭘 배우고 싶은데? 손으로 만드는 일이요. 나무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해보라고요. 민우는 동네 목공방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공방이었어요. 거기서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톱질도 제대로 못했고 못질할 때마다 손가락을 찧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오늘 작은 상자 만들었어요. 민우가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삐뚤빼뚤한 상자였지만 눈빛은 반짝였어요. 잘 만들었네. 아빠가 여기 연필 넣어둬야겠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우는 매일 공방에 갔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손에는 물집이 생기고
옷에는 톱밥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힘들지 않니? 힘들지만 좋아요.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경제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열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을 오는 사람들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민우도 가끔 센터에 왔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피해자들을 위로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했죠. 하지만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민우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새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금방 적응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친구 사귀었어요. 준호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름이 뭔데? 지훈이요. 같이 블록놀이 했어요. 준호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우가 큰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좀 봐주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나무 의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흔적이 역력했어요. 이게 뭐니? 제가 만든 거예요. 석 달 걸렸어요. 민우가 의자를 꺼내서 바닥에 놓았습니다. 아담한 크기였어요. 아이가 앉기 딱 좋은 크기였죠. 준호 거니? 아니요, 아버지 거예요. 응? 제 인생 첫 작품이에요. 아버지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의자를 만져봤습니다. 나무결이 매끄러웠어요.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이젠 제가 혼자 설 수 있어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죠.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내가 차린 저녁상 앞에 둘러앉았어요. 건배할까요? 민우가 물잔을 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살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좋아요. 준호가 손뼉을 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민우가 따라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그냥 바람 좀 쐬려고. 우리는 나란히 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민우야, 행복하니? 네,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때의 저는 진짜 제가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저로 살고 있어요. 민우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하고 있어. 아버지도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가장 약해 보였던 사람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민우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죠. 그리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되는 건 아이가 혼자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는 거요. 저녁 식탁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준호의 제잘거림, 아내의 따뜻한 미소, 민우의 밝은 얼굴.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해 주세요. 창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은 끝났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전문가든 말입니다. 약해 보이는 순간이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희망을 놓지 마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